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의 경우 북한이 그런 존재입니다. 북한은 어제 이른바 수소탄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떠들었지만 지금 우리 정보당국이나 군당국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진짜 수소탄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 치고서도 사고 친 당사자들의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의 북한이 같은 민족 그리고 우리랑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은 북한. 박근혜 대통령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평화를 말하면서 핵실험을 하는 북한을 바라보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중세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 체제는 근대 초기의 절대왕조, 사고방식은 중세. 바로 이 모습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삶, 북한의 모습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특별 중대 보도라는 걸 통해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수소폭탄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핵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 센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반도 더 나아가선 동북아 그리고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 근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것이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접했을 때 이것을 4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 수소탄 실험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자, 수소탄과 일반적인 핵폭탄 어떤 차이가 있죠? 예, 그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핵폭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핵폭탄에는 이제 원자탄이 있고 수소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주장한 이제 수소탄이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의 이제 일종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번 핵실험이 4차 핵실험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1차, 2차, 3차가 원자탄에 의한 핵폭탄 실험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수소탄에 의한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소탄이라는 게 이제 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죠. 일반적인 핵폭탄보다. 예, 그 위력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자탄, 핵폭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원자탄보다 약 50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배요? 예, 500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전멸범이라고 그래서 한번 핵폭탄이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원자탄의 경우는 반경 10km 이내, 1km 이내에 모든 생물들이 전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수소탄의 경우는 그 10배인 반경 10km 내외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전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폭탄일 경우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실제로 1961년에 그때 당시에 소련이 수소탄 실험을 했는데 100km 밖에 떨어진 그때가 아마 그 50메가톤급의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하는데 100km 밖에 있는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0km면 대전에서 50메가톤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위력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진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또 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는 모양이에요. 본인들은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번에 이제 그 진도를 보면은 1차, 2차, 3차 해서 요번에 4차의 경우는 이제 지난번 4차 때와 비슷한
진도 4.8에서 5.1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3차 때와 비슷한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소폭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 범위 피해력은 엄청납니다. 그 파괴력이.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은 상당히 일반적인 원자폭탄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이 아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폭발력을 보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원자탄이냐 수소탄이냐의 기준은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원자탄의 경우는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고요. 예. 수소탄은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북한이 실험한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이 미국이나 소련이 얘기하는 수소폭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예. 그러나 핵 융합 반응을 이용했다는 면에서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수소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 얘기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수소탄까지 갔는데 3단계 정도 되는데 어제 한 거는 한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소탄 실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더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은 예. 시험용 수소탄, 예. 도형화된 수소탄 그래서 완전한 수소탄이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허풍 떤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원리 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문제는 그 북한이 맨 처음에 이제 플루토늄 탄 가지고 핵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HU 가지고 핵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탄 2단계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럼 이 진화의 끝은 어디냐? 이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진화의 끝은 이제 그 미국이나 소련 수준의 완성된 수소탄이 아마 진화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이게 참 진짜 우리로서는 기분 안 좋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원래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제재를 하기로 돼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제재가 들어갈 거라고 예,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고 또 이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도 국제적인 그 논의는 추가 제재, 더 강력한 제재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제재 효과 면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한편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도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도 중국 정부 당국은 제재에 동참해 왔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로서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예. 다만 지금 이제 민간 부분이라든지 예. 또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개설된 단동 지역의 호시 이런 예. 민간 무역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이제 그 상쇄했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번에 관건은 중국이 이런 공식적인 그러니까 당국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에도 동참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태도를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온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민간 분야의 교류는 허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 제재 효과를 사실상 이제 소멸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뭐 군사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증폭 핵분열탄 실험까지 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 더욱더 이제 군사적 효과는 제재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또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더욱더 악화시켜서 오히려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핵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의 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언제 북한이 깨닫겠습니까? 그거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런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거 참 좀 답답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미국도 몰랐고 중국도 몰랐고 우리도 사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원래는 핵실험하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참 전에 할 수 있다, 한 달 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 부분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미국의 38로스라는 인터넷 잡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고되어 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북한이 새로운 지역에서 굴착 작업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인공위성 사진 판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1일에 있었던 북한 정치학회 특별회의에서 국방부 군비통제단장께서도 북한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그리고 그 종류가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 아니면 수소폭탄인지 이런 거는 이제 북한이 완전히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는 근데 얘기라고.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예? 그거는 이제 언제 하고 공개적인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예.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예. 북한의 인적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봉쇄에 치중하면서 북한의 어떤 휴민트, 인적 정보를 얻는데 실패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세부적인 부분을 이제 파악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앞서 북핵 문제 전문가와 함께 이 북한의 이른바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분석 저희가 해봤는데요. 자, 이번엔 정치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어제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보고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언론에서 나온 수준 이상은 없고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는 정도 수준, 그 보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전에 언제 인지했는가 하는 거거든요. 네. 전혀 인지를 못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예. 사실 미국도 몰랐거든요. 미국 CIA도 몰랐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를 탓하기에는 좀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몰랐고 다 몰랐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모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보 체계랄까요? 감시 체계를 우리가 또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미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수소탄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젠 뭐라고 했어요? 보고 때는? 수소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듯이 증폭 핵분열탄이다 이렇게까지는 보고는 없었지만 수소탄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NSC를 주재를 하면서 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 했죠. 그동안에 대북
안보리 제재라든가 국제사회 이제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중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견디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이 결국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DMZ 그 도발 사건 때 북한과 이제 합의를 한 게 있잖아요. 예.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면서 이제 확성기 문제를 합의를 했는데 예. 일단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는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해야 한다.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조준 타격을 하겠다. 북한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니 그거야 뭐 옛날부터 그래왔던 거고요. 예.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확성기를 못 한다면은 예. 그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를 하고서라도 확성기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아니, 그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제 가장 악질적인 도발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조만간에 그러면 확성기 대북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실제로도? 아니, 이제 제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오늘 이제 국방위가 소집됩니다. 10시에. 거기서도 이 문제가 당연히 거론되겠죠.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방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방위 내에서도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좀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라는 거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예. 이처럼 이제 도발이 벌어졌는데 뭐 대화를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거기에 대한 북한의 어떤 입장이 나온 다음에 뭐 대화를 얘기하면 몰라도 아무런 입장이 없는데 대화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3호까지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명도 발표한 사람이 없어요? 4호인가요? 네, 4호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총선 무렵에 이제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지금 그렇게 이상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누리당 총선 공천 문제는 지금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뭐 정말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오픈 프라이머를 한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최상의 공천 작업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계속 뭐 전략 공천 없다 그러면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재 영입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재 영입이 안 된다. 근데 그 인재 영입은 공천 과정이 뒤죽박죽돼서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빠져나가면서도 그래도 계속 인재 영입을 하는 걸 보면 정신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총선 때 인재 영입은 당연한 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뭐 친박, 비박, 공천권 싸움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솔직히 현실을 인정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되고 이제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친박 비박 공천권 싸움은 중단하고 정말 제3의 세력, 제3의 인사들이 들어와서 뭐 물론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걸 맡아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친박 비박 공천권 싸움을 하다가 가면은 이 야권 분열 이상으로 우리도 국민들로부터 아마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아하. 친박 비박 그런데 요새는 진박까지 있잖아요. 정말 유치해서 아이들 부끄러워서 저도 정말 얼굴 내놓고 다니기 힘듭니다. 예. 진박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의 중진 얼굴 잘 알려신 분들, 이런 분들은 험지에 나가라.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용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험지가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역이 17명이거든요. 그럼 원외가 3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외 지금 지구당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출마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예.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거기에 지금 마땅하게 국민들로부터 눈에 띄는 후보자들이 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외 지역에는 유력한 후보자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후보가 없는 상태지 험지 출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뭐 장차관도 지내고 고위직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험지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당이 우연히로 있는 지역에 지금 유력한 후보자들이 없어 보이니 거기에 출마란 얘기지 어려운 데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당선되는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어려운 데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 현역이 있는 데를 나가라 이겁니다. 그게 왜 어려운 데입니까? 야당이 현역이 있으면 어려운 데입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근데요, 지금 그 험지 출마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김문수 전 지사를 딴 데로 옮겨야 된다, 뭐 거기가 험지다, 뭐 지금 지지율 가지고는 힘들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김부겸을 대항으로 해서 김문수 지사를 나가라. 지금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니까 네. 또 무슨 수도권에 나가라는 거는 그분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죠. 세상에 뭐 이렇게 쓰다가 안 되면 저렇게 쓰고 뭐 이런 풍토가 이게 말이 되는 풍토입니까? 저는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험지 출마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김무성 대표는 180석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진짜 가능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우리 당 지도부는 거의 다 이제 영남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혀 맨날 이제 사시사철 오곡배가 백화가 만발하는 그런 아열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 모르는 발언들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설령 그렇다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예. 아니 사실 일려 다 야의 구도가 23대 14대 15대 이렇게 쭉 보면 실제로 여당이 절대 과반을 못 얻었거든요. 그때 13대 14대 15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조금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 안 되고 있죠. 지금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들은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본인이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로서는 당사자로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내가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니까 빨리 시정돼야 되는 건 맞고요. 또 당당하게 이겨야지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해서 이긴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유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서 지금 청와대는 이미지 정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현행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당이 만든 겁니다. 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만든 법이고요. 예. 근데 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는 거지. 개인이 그냥 뭐 자기가 자의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만든 법을 당시에 어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미지 정치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정치가 이렇게 그 근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 국방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년 연속 연말이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낸 고향이죠. 그런 곳에서의 휴식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를 다시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집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야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 방금 이혜란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아침부터 아주 힘이 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죄송합니다. 광고가 없었네요. 자, 이번에는 곧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보육비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또 야심차게 시작한 연합정치의 운명,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경기도 북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북한과 또 맞닿은 접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경기도는 북한과의 어떤 나름대로의 교류를 또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또 핵실험 해가지고 접경지역 주민들 어땠어요? 우리 국민들 슬기롭게 잘 대응하시는 것 같고요. 큰, 소요나 무슨 긴장 이런 건 국민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예.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난번 또 연천에 폭격 도발도 있고 해서 이 핵실험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후에 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이제 국지적 도발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동의 없이 잘 계십니다.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이셨죠. 정두원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개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경우에는 가장 긴장이 고조돼서 여러 가지로 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동의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긴장이 고조될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맞습니다. 3월부터 하죠. 예. 네. 예. 그 상당한 긴장이 있을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대응이고 또 하나가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대응일 텐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뭐 북한의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적절한 선을 참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확성기 방송을 해도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지금 저희 지방정부에서 이 문제를 딱 확성기 방송 해라.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고요. 물론 이거는 그렇죠. 저는 외교적인 문제 모두를 잘 이렇게 북한의 대응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대응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정부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경기도가 대북 지원 사업 벌이고 있는 게 있나요? 당장 지금 저희가 축구 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아, 축구요? 네. 그럼 그래서 북한도 가고, 그죠? 예. 우리도 우리한테도 오고. 예. 지금 계속해서 4차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아하.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 목함 지뢰 예. 그리고 포격 때도 엄청난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사실 우리 경기도 팀이 북한을 방문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돌아가도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축구 교류 같은 문화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또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지방정부로서는 일종의 투트랙이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트랙.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누리 예산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프시죠, 지금? 아이고, 뭐 골치는 저보다 우리 어머님들이 더 아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제 경기도 차원의 여야 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 해결해야죠. 아이들, 어머니들을 볼모로 정치 게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1월 20일 정도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이고요. 지금도 아마 일부 유치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먼저 제가 호소 드리는 거는 우리 교육감님께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빨리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예산부터 그냥 지출하시면 되거든요. 뭐 편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예산을 지출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지출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야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누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게 있습니까? 아마 뭐 저희 이 예산 담당하는 쪽에서는 늘 사실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그 예산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늘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예산인가 이런 걸 파악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건 있었다고 봅니다. 파악은 하고 있었다. 그 보고는 받으신 적이 없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보고는 받았고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늘 여야 간의 대화에서도 교육청 예산 지원의 규모가 늘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해법은 이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고요. 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돈을 다 내려보냈다는 거고 예. 없다는 게 아니라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지금 대화는 서로 여기서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해법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모자란지를 알아야죠. 예. 얼마나 모자란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분석을 해야 알죠. 예. 저는 이 해법을 가기 위한 이 중간 통로에 어제 또 교육감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만나보셨어요? 다 모셔서 같이 해법을 얘기하자, 토론하자. 토론의 주제가 뭡니까? 토론의 주제는 중앙정부는 다 줬다. 우리는 모자란다. 그러면 얼마나 모자라느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재정 상태를 당연히 이 분석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저는 예.
그거는 당연히 이제 서로 분석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분석의 과정이었었다 이거죠, 그죠? 분석을 해야 해법을 그렇죠. 해놓죠. 예, 이재정 교육감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접점에서 아직 좁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예. 하여튼 일단 있는 돈 쓰고 예. 그리고 해법을 마련하자라는 거고 교육감님은 일단 이 문제가 일으켜져야 해결된다라는 요 인식의 차이는 아직 접점을 잘 못 찾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저는 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길은 찾아지는 게요. 저는 교육감님도 그 아이들 부모님들 이렇게 도해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해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실 이것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관한 문제고 이런 건데 이게 여야로 갈렸다. 이게 사실 문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저도 사실 그 인터뷰 많이 왔을 때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여야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거지면 이게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연정에 조금 지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장은 있죠. 당연히 연정이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 못 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중앙정부와 이 교육청 간의 문제에서 불거졌거든요. 예. 사실은 바깥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당연히 저희 경기도에 사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연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이러한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정이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 연정은 정치적 연정입니다. 제도가 아직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정하니까 몽땅 풀린다 이러기는 어렵죠. 이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어쨌든 좀 기일날 문제 같은 것도 빨리 풀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